며느리는 일꾼이지 가족이 아니야. 조선시대 몰락한 양반가의 딸 승주는 빚을 막기 위해 중인인 상인의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그녀를 며느리가 아닌 도구로 여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는 노동, 손님 앞에선 양반 며느리 간판으로 내세우면서도 뒤에선 하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세가와의 혼담을 위해 승주는 겨울 새벽 길바닥으로 내쫓깁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콩나물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그곳에서 진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을 버린 시댁이 하루아침에 몰락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승주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세울 것인가. 이번 영상에서는 버림받은 며느리가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마을을 구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가을 장맛비가 처마 끝을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승주는 친정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21살의 나이 시집갈 때가 지났지만 혼처는 좀처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반가 규수였지만 친정은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승주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승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촛불 아래 아버지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벼슬을 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빚에 쫓기는 처지였죠. 네, 아버님. 내일 중매쟁이가 온다.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승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혼담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쁘고 설레어야 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서울 종로 근처에서 무명과 곡식을 다루는 상인이다. 집안은 중인이지만 재물은 넉넉하다고 하더구나. 승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중인, 양반과 상민 사이의 신분이었죠. 양반과 규수가 중인 집안으로 시집간다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알고 있었어요. 친정의 빈문서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승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소리만이 길게 이어졌어요. 보름이 지나 혼례 날이 왔습니다. 혼례는 가세가 기울어 신부집에서 올리지 못하고 한양의 신랑 집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한양 종로 근처 큰 기와집에 도착했을 때 승주는 처음으로 시댁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행랑채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시어머니 정씨가 승주를 맞이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승주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승주 인사 올립니다. 정씨는 승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이요. 그리고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양반댁 규수답게 자태는 곱구나. 그래, 이 집안의 격을 높이는 게 내 역할이니라. 승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그날 밤 처음 남편 민석을 만났습니다. 30살의 남편은 키가 훤칠했지만 말수가 적었어요. 승주가 인사를 올리자 민석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오.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어디에도 따뜻함은 없었어요. 승주는 그날 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내 앞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눌렀죠.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승주는 시어머니에게 불려갔습니다. 안채 안방에는 정씨가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어요. 앉거라. 승주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씨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 집안은 대대로 무명과 곡식을 다루어 왔느니라. 벼슬은 없지만 돈줄은 굵지. 내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손님 앞에 나가 양반댁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것이니라.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씨의 다음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낮에는 손님 접대, 밤에는 장사 장부 정리, 그리고 새벽에는 곡식 창고 점검. 하인들 감독도 내 몫이니라. 네. 승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씨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양반댁 규수라고 놀고 먹을 줄 알았느냐? 이 집안에 공짜는 없느니라. 내 친정 빚을 막아준 게 누군지 잊지 말거라. 승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대답했어요. 명심하겠나이다. 그날부터 승주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곡식 창고를 돌며 쌀과 보리를 점검했어요. 하인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지 감독하고 장부에 오늘 날짜와 수량을 적어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안채로 돌아와 아침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수라를 먼저 올리고 상을 물리면 그제야 자신의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입에 넣을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승주야, 손님이 오셨다. 어서 나와 인사 올려라. 정씨의 목소리가 들리면 승주는 황급히 옷을 여미고 사랑채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관청의 하급관리나 다른 상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며느리 옷이다. 양반댁 규수로 학식도 깊고 예의도 바르지요. 정씨는 자랑스럽게 승주를 소개했습니다. 승주는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역시 중인 집안에 양반 며느리를 들이시니 집안격이 다르구려. 보기만 해도 고귀한 기품이 느껴지는구먼. 승주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숨어 있었어요. 자신이 마치 전시용 물건처럼 느껴졌거든요. 손님이 돌아가면 승주는 다시 안채로 돌아와 장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늘 팔린 무명의 필수, 곡식의 석수, 받은 돈과 외상의 액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어야 했죠. 붓을 쥔 손에는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저녁상을 받고 잠자리에 들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어느 날 밤 승주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무엇이오? 제가 너무 힘이 드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사옵니다. 혹시 어머님께 한 말씀만. 민석은 승주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따르시오. 이 집안의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오. 승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어요. 승주는 그날 밤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승주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정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양반댁 규수는 다르구나. 일도 야무지게 하고. 어느 날 정씨가 승주를 불렀습니다. 안채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40대 부인이었습니다. 인사드려라. 이분은 박서방 댁 마님이시니라. 승주는 절을 올렸습니다. 박 부인은 승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대로 고운 규수로구려. 이런 며느리를 두시니 부러웁습니다.
정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승주는 옆에 조용히 앉아 차만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 부인이 돌아간 뒤 정 씨는 승주를 불러 앉혔습니다. 잘 들어라. 저분은 관청에 무명을 납품하는 큰 상인의 부인이시니라. 앞으로 자주 오실 테니 잘 모셔야 하느니라. 알겠나이다. 승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날 밤 승주는 홀로 뒤뜰에 나갔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하얗게 깔려 있었어요. 우물가에 앉아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가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던가. 승주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람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승주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서가 내 나이도 이제 30이 넘었다. 아들 하나 없으니 걱정이로구나. 어머님, 승주가 아이를 못 낳는 건지 아니면 내가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구나. 어서 손주를 안겨다오. 승주의 손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민석이 그녀를 멀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탓은 고스란히 승주에게 돌아왔습니다. 승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그림자는 마치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승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안에서 나는 무엇인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그저 필요에 따라 쓰이는 도구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승주는 이제 시댁의 일과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새벽 창고 점검부터 밤늦은 장부 정리까지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승주가 안채 마루에서 무명을 개고 있을 때 시어머니 정 씨가 다가왔어요.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승주야. 승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네, 어머님. 이리 좀 오너라. 할 말이 있구나. 승주는 무명을 내려놓고 정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 씨는 승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6달이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승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었죠. 처음엔 내가 제대로 해낼까 걱정했느니라. 양반댁 교수가 우리 같은 상인 집안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지. 하지만 내가 참 잘해주었구나. 정 씨는 승주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승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느니라. 큰 손님들이 올 때 내가 직접 자리를 주선하고 선물도 준비하거라. 이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보거라. 안주인이 옵니까? 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느니라. 이제 너를 믿고 맡기겠다. 내가 있어 이 집안이 든든하구나. 승주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고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더욱 열심히 하겠나이다. 그래, 잘 부탁하느니라. 정씨는 승주의 등을 다독이며 일어섰습니다. 승주는 홀로 남아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정씨는 승주를 불러 비단 저고리 한 벌을 내주었습니다. 내일 큰 손님이 오신다. 이걸 입고 나와 인사를 드려라. 승주는 비단 저고리를 받아들었어요. 연한 하늘색 비단에 섬세한 매화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집온 이후 처음 받는 선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잘 입고 단정히 나오너라. 내일 손님은 아주 귀한 분이시니라. 다음 날 승주는 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으니 양반댁 교수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채로 나가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도 있었어요. 승주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우리 며느리 오시다. 정 씨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손님들은 승주를 보며 감탄했어요. 허허, 정말 고운 규수로구먼. 역시 양반댁 며느리는 품격이 다르구려. 승주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승주를 바라봤어요. 손님 접대가 끝나고 승주가 안채로 돌아오자 정 씨가 다시 불렀습니다. 승주야, 수고했느니라. 오늘 내 모습이 참 좋더구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런 자리가 자주 있을 게다. 잘 부탁하느니라.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작은 자부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비록 힘든 시집살이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승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승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승주는 뒤뜰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물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나오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머님, 그 이야기가 정말이옵니까?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승주는 손을 멈췄어요. 그렇단다. 김현감 대감댁에서 혼담이 오가고 있단다. 승주의 손에서 빨랫감이 떨어졌습니다. 김현감 대감이 따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느니라. 현감 대감께서 너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하더구나. 상인 지방과의 연을 맺고 싶어 하시는 이유야 뻔하지만. 하오나 어머님, 저에게는 이미 아내가. 승주 말이냐? 정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애초에 필요해서 드린 것이 아니더냐. 내 친정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지. 양반댁 교수라는 이름이 필요했을 뿐이니라. 승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서가 정신 차려라. 김영감은 관청에서도 힘이 센 분이시다. 그분과 혼인을 맺으면 우리 사업은 더욱 커질 수 있느니라. 관청 납품도 받고 세금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다면 승주는 어찌하옵니까? 내보내면 되지. 칠거지약 중 하나를 들먹이면 그만이니라. 아들도 못 낳았으니 명분은 충분하지 않더냐. 현감께서도 승주를 내치는 조건으로 혼담이 오가고 있는 것이야 자기 딸을 정시로 삼아 달라는 것이지. 승주는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빨래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너무 가혹한 게 아니옵니까? 가혹하다니?
원래 그럴 작정으로 들인 아이니라. 손님 접대용으로 양반댁 며느리 간판이 필요했을 뿐이지. 이제 더 좋은 기회가 왔으니 당연히 바꿔야지. 정 씨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나 승주도 참 순진하더구나. 며칠 전 비단 저고리 하나 주고 따뜻한 말 몇 마디 해주니까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더라.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웃어주던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너도 이제 철이 들어야 한다. 사업은 냉정한 거란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상인의 도리니라. 알겠나이다, 어머님. 민석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승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 달 보름에 김영감 댁에서 사람이 온다. 그 전에 승주를 정리해야 하느니라. 네, 어머님. 승주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우물가를 떠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행랑채 뒤편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승주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입을 막고 흐느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처음부터 나는. 승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비단 저고리, 안주인이라는 말.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그저 마지막까지 제대로 일을 시키기 위한 미끼였던 것이죠. 승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봤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어요. 너무나 밝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승주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고를 점검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 씨는 승주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죠. 그저 며느리가 순순히 일만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승주는 남편 민석을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어요. 여보. 네, 서방님. 승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민석은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주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때는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승주는 홀로 뒤뜰에 나갔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물을 떠서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승주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쫓겨날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친정은 이미 망했고 아버지는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승주는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창백한 얼굴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승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승주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어요. 승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승주에게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승주는 안채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사랑채를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승주는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승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이 집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승주는 그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시댁의 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쫓겨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겨울이 코앞에 다가온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승주가 창고에서 곡식을 점검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 정씨가 하인 둘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승주야. 정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승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님. 이리 나오너라. 할 말이 있느니라. 승주는 붓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민석도 서 있었어요. 그는 승주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승주야, 내가 이 집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그러하옵니다. 하나 아직까지 아이 하나 못 낳았느니라. 이는 칠거지약 중 하나가 아니더냐? 승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저렸어요. 어머님, 그것은... 게다가 요즘 들어 내가 일도 게을리 한다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장부에도 실수가 잦고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승주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라고? 지난주 장부를 보니 곡식 수량이 맞지 않더구나.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더냐? 그것은 제가 아니라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구나. 며느리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붙어 있느냐? 정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승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석아. 정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아들도 못 낳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를 계속 두고 싶으냐? 민석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승주는 그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순간 혹시 모를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뜻을 따르겠나이다. 승주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좋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정 씨가 손짓하자 하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승주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짐은 필요 없느니라. 내가 가져온 것만 싸서 내보내주마. 하인들이 승주를 끌고 안채로 갔습니다. 승주의 방에는 이미 보따리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시집 올 때 가져온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 유품인 가락지 낡은 비녀가 전부였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가라. 하인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승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마당으로 끌려 나왔을 때 정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승주야, 원망하지는 말거라. 이것도 다 내 팔자니라. 양반댁 규수 주제에 상인 집안에 시집 온 것부터가 잘못이었느니라. 승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따리를 꽉 껴안고 대문을 향해 걸었어요. 잠깐.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주는 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마음을 바꾼 것일까 하는 기대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한마디만 했어요. 몸 조심하시오. 승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대문을 나섰어요.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거리는 차가웠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승주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걸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가 풀렸습니다. 승주는 길가
주막 처마 밑에 주저앉았어요. 보따리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승주는 생각했습니다. 친정은 이미 망했고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몸에 가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막 주인이 나와 승주를 노려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게요? 장사에 방해되니 썩 비키시오. 승주는 일어섰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다시 걸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지만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승주는 폐사에서 겨우 잠을 청하며 버텼어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승주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큰 장이 서는 날이었거든요.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곡식을 파는 사람, 무명을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승주는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따리에서 가락지와 비녀를 꺼내 땅에 펼쳐 놓았어요. 시집 올 때 어머니가 물려준 은비녀였습니다. 비녀 팝니다. 은비녀요. 가락지 팝니다. 옷가락지요. 승주는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 때까지 비녀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승주는 허기가 졌지만 참았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콩나물 장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소? 한양입니다. 혼자요? 식구는? 승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개떡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먹으시오. 그 가락지와 비녀는 팔리지 않을 거요. 장터에서 가락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감사합니다. 승주는 개떡을 받아 조금씩 베어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가씨, 콩나물 키우는 일 해볼 생각 없소? 내가 나이가 들어 힘이 부치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오. 승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되지 않겠소? 일당은 적지만 하루 두 끼는 먹을 수 있소.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시오. 할머니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승주는 개떡을 다 먹고 일어섰어요. 가락지와 비녀를 다시 보따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열흘이 지났습니다. 승주는 새벽부터 콩나물을 물을 주고 5일이 지나 다 큰 콩나물은 장터에서 팔았어요. 손이 트고 얼굴이 거칠어졌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날도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승주가 콩나물을 담아 손님에게 건네고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저 여자 좀 보세요. 승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댁 하인 둘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승주를 보고 키득거렸습니다. 정말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네요. 양반댁 교수가 콩나물 장수라니. 쫓겨나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그래도 좀 멀쩡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하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승주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승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마님께서 그러시던데 저 여자가 게을러서 쫓겨났대요. 아들도 못 낳고. 에이 쯧쯧. 그러게 양반이면 양반답게 살지. 상인 집에 시집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주는 떨리는 손으로 시루를 잡았어요. 저기요, 우리 마님께 인사는 안 드리세요? 아, 이제 남이니까 인사할 필요도 없나? 하인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승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시끄럽소. 승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객주 노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허리는 굽었지만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장터는 일하는 사람들 자리요. 놀리러 온 게 아니면 썩 물러가시오. 하인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객주 노인은 위세가 있었거든요. 뭐요? 우린 그냥 남 장사 방해하고 있었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시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인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어요. 노인은 승주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소, 애기씨? 감사합니다. 승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여기 장터에선 누구든 일하면 존중받는 법이요. 양반이건 상인이건 상관없소. 그 말에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일 장수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장터는 그런 곳이에요. 무명 장수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끼리 돕고 사는 거지 남의 흉보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승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 편에 서준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승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객주 노인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요? 승주라 하옵니다. 승주라. 좋은 이름이구먼. 나는 박영감이라 하오. 앞으로 이 장터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시오. 감사합니다, 영감님. 박영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승주는 다시 콩나물 시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여기는 다르구나. 시댁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승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혼자서라도 살아가겠다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승주는 콩나물을 담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승주는 이제 장터 사람들과 익숙해져 있었어요. 새벽부터 콩나물을 기르고 낮에는 장터에서 팔고 저녁에는 바느질 일감을 받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승주가 콩나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박영감이 찾아왔습니다. 승주 애기씨, 아침은 먹었소? 아직이옵니다. 일을 마저 끝내고 먹으려 했습니다. 박영감은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이거라도 먹으시오. 빈속에 일하면 몸을 망치는 법이요. 승주는 감사하며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박영감은 콩나물 일에 열심인 손길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솜씨가 늘었구먼. 콩나물이 제대로 잘 자라는군요. 영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실은 박영감이 승주에게 장터의 이모저모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믿을만하고 어떤 상인이 정직한지 그런 정보들이 승주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나저나 승주 애기씨. 네, 영감님. 요즘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소. 승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박영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소문이옵니까? 김찬봉이라는 자가 백성들에게 빚을 강제로 떠안기고 있다는 소문이요. 빚 문서를 조작해서 집과 땅을 빼앗는다고 하더군. 승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찬봉.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김찬봉이라 하오면 혹시 김형감이. 그렇소. 김형감의 아우라오.
관청 아전 노릇을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는 소문이요. 승주는 생각났습니다. 시댁이 김영감 딸과 혼담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김찬봉과도 연이 닿아 있을 터였습니다. 영감님, 그 김찬봉이 어떤 방식으로 빚을 떠안기나이까? 박 영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주지.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자를 엄청나게 불려서 갚으라고 하오. 못 갚으면 집과 땅을 담보로 잡고 나중에는 아예 빼앗아 버리는 거지. 그것이 가능한 일이옵니까? 김영감이 뒤에서 도와주니 누가 맞겠소? 관청에서 공식 문서를 만들어주면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요. 승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력과 돈이 결탁하면 백성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요즘은 수원지까지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요. 수원지라 하오면 마을 공동 우물 말이요. 김찬봉이 우물 주변 땅을 모조리 사들이고 있다더군. 그러고는 물을 깃는데도 돈을 받으려 한다는 거요. 승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물은 모든 백성이 함께 쓰는 것인데 그것마저 독점하려 한다니요. 영감님, 그런데 왜 아무도 막지 못하나이까? 누가 막겠소? 김영감이 뒤에 있는데 관청에 고발해봤자 도로 돌아올 뿐이요. 박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주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날 오후 장터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포교였어요. 승주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교는 승주를 지나쳐 박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영감, 요즘 장터가 활기차구먼. 아이고, 장포교님, 어서 오시게. 박 영감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포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늘은 순찰 나왔네. 특별한 일은 없는가? 별일 없네. 모두들 열심히 장사하고 있지. 장포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승주에게 잠시 머물렀어요. 승주는 고개를 숙이고 콩나물 시루를 정리했습니다. 저 아가씨는 새로 온 사람인가? 그렇네. 승주라고 하네. 한 달쯤 됐나? 장포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승주는 긴장하며 절을 올렸어요. 포교날이 승주 인사 올립니다. 고개를 드시오. 승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포교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장사는 잘 되시오? 그저 그러하옵니다. 힘든 일이지 하나 정직하게 일하면 반드시 복이 온답니다. 장포교는 콩나물 한 다발을 샀습니다.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일하시오. 장터는 정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명심하겠나이다. 장포교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승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영감이 다가와 말했어요. 장포교는 좋은 사람이네. 이 근처에서 평판이 좋지. 그러하온가요? 관청 포교 중에서도 백성들 편에 서는 사람이 드물지. 그 양반은 부당한 일이 있으면 꼭 나서서 막는다네.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김찬봉 같은 자들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승주는 바느질 일감을 받으러 장터 근처 암자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해강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스님, 승주 왔습니다. 오, 승주 보살. 어서 들어오게. 해강 스님은 50대의 스님으로 한때 큰 절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암자에서 홀로 지내며 백성들을 돕고 있었어요. 오늘은 바느질감이 많네. 무명 2필이나 되니 시간이 걸릴 거야. 괜찮사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주는 무명을 받아들었습니다. 해강 스님은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요즘 장터 생활은 어떤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이로구먼. 그런데 승주보살, 혹시 그를 아는가? 승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아옵니다. 조금이 아니라 제법 아는 것 같은데? 해강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승주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난번 보니 장부를 정리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군. 양반댁에서 배웠나? 승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어릴 적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로구먼. 혹시 시간이 나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강 스님은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종이 뭉치들이 쌓여 있었어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네. 나는 그걸 적어서 나중에 관찰사께 올릴 장계를 준비하고 있지. 승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장계를 올리신다고요? 그렇네. 김찬봉과 김형감의 횡포가 너무 심하거든. 증거를 모아서 관찰사께 고발하려고 하네. 승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강 스님이 하는 일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일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네. 그럼 이 종이들을 정리해 줄 수 있겠나? 날짜별로, 사건별로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승주는 종이들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농민들이 당한 빚 독촉, 땅 강탈, 물값 징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승주는 하나하나 읽으며 정리했습니다.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어요. 김찬봉과 김형감이 얼마나 많은 백성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 이 문서들만 있으면 고발할 수 있사옵니까? 아니네. 증거가 더 필요하지. 빈문서 원본이라든가 거래 장부 같은 실물 증거 말이네. 그것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김찬봉이 보관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 김찬봉과 거래하던 상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승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댁이 김형감 집안과 혼담을 진행했다면 혹시 시댁에도 관련 문서가 있지 않을까요? 승주보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 아니옵니다. 그저 승주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해가 질 무렵 승주는 암자를 나왔습니다. 무명을 들고 장터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 섰어요. 저 멀리 한양 성곽이 보였습니다. 시댁이 있는 방향이었죠. 언젠가는 승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김찬봉과 김형감 그리고 자신을 버린 시댁의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바람이 불어 승주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승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영감, 장포교, 해강스님, 그들이 있었고 장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승주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2달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져 장터에도 눈이 쌓였어요. 승주는 이제 콩나물 장사와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영감이 급히 승주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승주 애기씨, 큰일 났네. 무슨 일이십니까? 종로 쪽 큰 상인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했다더군. 김찬봉한테 당했다는구먼. 승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집이옵니까? 무명과 곡식을 다루던 집이라더군. 정씨 마님 집안이라고. 승주의 손에서 콩나물 바가지가 떨어졌습니다. 시댁이었어요. 그게 정말이옵니까? 그렇다네.
김찬봉이 빈 문서를 들이밀어 집과 창고를 모조리 빼앗았다더군. 지금은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소문이네. 승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신을 버린 시댁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습니다. 영감님, 그 집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나이까? 글쎄, 애기 씨 집 근처 폐가 방향으로 갔다는데 갈 데가 없을 테니. 승주는 콩나물을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영감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려나? 승주는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폐가는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졌고 기와는 깨져 있었어요. 승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몸을 떨고 있는 두 사람. 시어머니 정 씨와 남편 민석이었어요. 어머님? 승주의 목소리에 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구요? 승주입니다. 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은 승주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승주,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주는 다가가 두 사람 앞에 섰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찬봉이 빈 문서를 들이밀었소. 아버지가 빌린 돈이라며 이자를 엄청나게 불려서 집도 창고도 모두 빼앗겼소. 아버님이 빌린 돈이라 하셨나이까? 그렇소. 하나 우리는 그런 빚이 있는 줄 몰랐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갚았다고 들었는데.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작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승주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승주야, 제발 하루만이라도 재워다오. 우리 갈 곳이 없구나. 승주는 정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도구처럼 부렸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 내가 너를 내쫓은 것이 잘못이었다. 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차갑게 물었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 여기시나이까? 아니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러시나이까? 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승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나도 잘못했소. 그때 내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눈 감았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옵니까? 승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구석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도 한때는 갈 곳 없었지.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지. 승주는 생각했습니다. 박 영감이, 콩나물 장수 할머니가, 장터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었죠. 승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건이 있사옵니다. 정 씨와 민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무엇이든 하겠다. 첫째, 제가 시키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불평 없이. 그러마. 둘째, 제가 묻는 것에 답하셔야 합니다. 거짓 없이.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승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소, 부인. 승주는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승주는 두 사람을 자신이 머물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장터 근처 쪽방이었지만 비와 바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부터 일을 시킬 것입니다. 고맙다, 승주야.
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밖에서 승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일까? 승주는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승주는 정 씨와 민석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두 사람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장터 일을 도우셔야 합니다. 어머님은 콩나물 키우는 일을, 서방님은 집 나르는 일을 하십시오. 알겠다. 정 씨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일을 시키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직접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승주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콩나물은 이렇게 물 주는 것입니다. 넘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자주. 그래. 정 씨는 서툴게 바가지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 자꾸 물이 시루 밖으로 벗어나서 바닥이 흥건해졌습니다. 천천히 다시 해보십시오. 승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정 씨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시도했어요. 민석은 콩 가마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만 했지 직접 짐을 나른 적이 없었던 그였어요.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굽었지만 참았습니다. 서방님, 저기 무명도 옮기십시오. 알겠소. 민석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승준의 식구라던데. 그래, 왜 저렇게 일을 시키나? 박 영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승주 아가씨, 저분들이 제 시댁 식구들입니다. 그렇군. 박 영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승주의 표정을 보고 짐작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정 씨와 민석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주는 밥을 내주며 말했어요. 내일도 같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다. 정 씨는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날 밤 승주는 홀로 밖에 나왔습니다. 눈이 그쳤고 달이 떠올랐어요. 이게 맞는 걸까? 승주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 그때 민석이 나왔습니다. 부인, 왜 나오셨나이까? 고맙소. 승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엇이 고맙다는 것이옵니까? 우리를 받아준 것, 그리고 일을 시켜준 것. 민석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이 일하는 것만 봤소. 직접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었지. 오늘 처음 알았소. 일이 얼마나 고된지. 승주는 민석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았소. 우리 집에서 내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고됐을지. 이제 아시나이까? 늦었지만 미안하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주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어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그러겠소. 민석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주는 혼자 남아다를 바라봤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보는 시간. 승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바람이 불어 눈을 흩날렸습니다. 승주는 천천히 안으로 돌아갔어요. 열흘이 흘렀습니다. 정 씨와 민석은 불평 없이 일했어요. 콩나물도 기르고 짐을 나르고 장터를 청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주가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승주야. 네, 어머님. 너한테 할 말이 있구나. 승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 씨는 승주 옆에 앉았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신가이까? 아니다. 내가 너한테 말해줄 것이 있어서.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승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집안에 숨겨둔 물건이 있느니라. 승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겨둔 물건이라 하오면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겨둔 물건이 이제야 생각났다. 비밀 공간에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승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공간이 어디에 있나이까? 우리 집 사랑채 벽장 뒤에 공간이 있느니라. 거기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지. 그 안에. 정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나이까? 몰랐어. 당황하고 두려워서 아무 생각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내 시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라 했거든. 남한테 들키면 집안이 망한다고. 이미 망하지 않았나이까? 승주의 말에 정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구나. 이미 다 끝났지.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으신가이까? 아마 빈문서나 거래 장부가 아닐까 싶구나. 내 시아버지가 상인들과 주고받은 문서들. 승주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안에 김찬봉과 관련된 문서가 있다면 조작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어머님, 그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나이까? 김찬봉이 빼앗아 갔으니 아마 김찬봉 사람들이 있을 거야. 승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머님, 그 비밀 공간의 위치를 정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를 가져와 그림을 그렸어요. 사랑채 구조와 벽장의 위치, 그리고 비밀 공간을 여는 방법까지. 여기를 밀면 벽이 열린단다. 상자는 그 안쪽 구석에 있지. 승주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승주는 박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부탁인가? 제가 옛 시댁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거를 찾으러요. 박 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위험하네. 하오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김찬봉의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을지 모릅니다. 박 영감은 한참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하나 혼자는 안 되네. 누군가 함께 가야 하네. 감사합니다. 박 영감은 장포교를 불렀습니다. 사정을 들은 장포교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찬봉 관련이라면 조심해야 하네. 하나 증거가 있다면 나도 돕겠네. 고맙습니다, 나리. 그날 밤 세 사람은 옛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뜨지 않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인들은 안채에서 자고 있었고 사랑채는 비어 있었어요. 조심하게. 소리 내지 말고. 장포교가 앞장섰습니다. 세 사람은 사랑채로 들어갔어요. 승주는 정 씨가 그려준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벽장을 열고 뒤쪽을 더듬었어요. 여길 거예요. 손끝에 작은 홈이 느껴졌습니다. 승주는 그곳을 밀었어요. 소리 없이 벽이 열렸습니다. 있습니다. 작은 공간 안쪽 구석에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박 영감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빨리 나가세. 여기서 열면 안 되네. 세 사람은 상자를 들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장터 근처 해강 스님의 암자로 향했어요. 암자에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족자 한 점과 문서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 박 영감이 족자를 펼쳤습니다. 산수화였어요. 강과 산이 그려진 평범한 그림 같았습니다. 해강 스님이 다가와 족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잠깐.
이것 좀 보게. 스님은 족자를 등잔불에 비췄어요. 그러자 그림 사이사이에 희미한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암호로구먼. 암호라 하셨나이까? 그렇네. 상인들이 쓰는 기호들이야. 숫자와 날짜, 그리고 거래 내용을 숨겨놓은 것이지. 해강 스님은 천천히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주도 옆에서 도왔어요. 여기 김찬봉이라는 이름이 나오네. 정말이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찬봉에게 빌린 돈, 원래는 100냥이었구먼. 그런데 문서에는 500냥이라고 조작했다는 증거로군. 장포교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계속 해독해보세. 해강 스님과 승주는 밤새 족자를 해독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김찬봉이 여러 상인에게 빌려준 돈의 원래 액수와 조작된 액수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김형감과 나눠 가졌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네. 해강 스님이 족자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우물 주변 땅을 사들이고 물값을 받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구먼. 한 달에 받은 돈이 얼마나 되옵니까? 은자 200냥이 넘네. 백성들에게 받은 물값이지. 승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물은 모두의 것인데 그것으로 돈을 번 것이었어요. 문서 다발에는 더 자세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거래 날짜, 금액,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 그들에게서 빼앗은 집과 땅의 목록까지. 이것이면 충분하네. 장포교가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만 있으면 관찰사께 장계를 올릴 수 있네. 김찬봉과 김형감의 죄를 밝힐 수 있어. 승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하나 조심해야 하네. 해강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증거를 김찬봉이 알게 되면 어떻게든 빼앗으려 할 것이네. 숨겨야 해. 그렇다면 박영감이 제안했습니다.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세. 족자는 내가, 문서는 해강 스님이, 그리고 사본은 장포교께서. 좋은 생각이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밤새 문서를 베껴 쓰고 증거를 나눠 보관했어요. 동이 틀 무렵 승주는 암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승주는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찾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것을 관찰사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때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당신이 찾던 게 이거였군요. 서방님도 아셨나이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 만약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 상자를 찾으라고. 하나 나는 찾지 못했소.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승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다음 말이 그녀를 멈추게 했어요. 나도 돕겠소. 증언할 수 있소. 김찬봉과 김형감이 어떻게 거래했는지 내가 봤소. 승주는 민석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이옵니까? 그렇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소. 내 잘못을. 승주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오나 거짓말하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않겠소.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승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옛 시댁에서 물건이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주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기 여자가 간다. 승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산에 셋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김찬봉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잡아라. 승주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사내들이 길을 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사내 하나가 승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승주는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 했어요. 놓으시오. 가만히 있어. 우리 주인님이 물어볼 게 있다는데. 그때 멀리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포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거기 멈춰라. 사내들이 당황하며 승주를 놓았습니다. 장포교가 도착하자 사내들은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다 봤다.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관청에 끌고 가겠다. 사내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장포교가 승주를 봤어요. 괜찮은가? 감사합니다, 나리. 조심하게. 김찬봉이 눈치챈 것 같네. 증거를 노리고 있어.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승주가 머물던 쪽방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었어요.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의 외침 소리에 승주는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님, 서방님. 승주는 정씨와 민석을 깨웠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장터 사람들이 달려와 물을 끼얹었습니다. 불은 곧 꺼졌지만 방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방 영감이 중얼거렸습니다. 승주는 알고 있었어요. 김찬봉의 짓이라는 것을. 그때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문서가 있던 곳이. 승주는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닥 밑에 숨겨뒀던 문서 사본이 불에 타고 있었어요. 안 돼. 승주는 손으로 불을 끄려 했습니다. 손이 데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민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승주를 밀치고 불 속으로 손을 뻗었어요. 내가 할게. 민석은 타는 문서 뭉치를 꺼내려 애썼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서방님, 위험합니다. 괜찮소? 민석은 마침내 문서 일부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화상을 입어 있었어요. 서방님, 승주는 민석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씨가 황급히 물을 가져와 민석의 손에 부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은 고통을 참으며 웃었어요. 이제라도 할 일을 한 것 같소. 승주는 민석의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이 심하게 타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구한 문서 덕분에 핵심 증거는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주는 작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해강 스님의 암자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박영감, 장포교, 승주, 그리고 화상을 입은 민석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네. 장포교가 말했습니다. 김찬봉이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어. 빨리 관찰사께 장계를 올려야 하네. 하오나 어떻게 전하겠나이까? 승주가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관찰사 행차를 기다리겠네. 보름 뒤에 관찰사께서 이 고을에 오신다고 들었네. 그때까지 증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켜야 하네. 해강 스님이 나섰습니다. 나도 돕겠네. 피해 농민들의 증언을 모두 모아서 장계에 첨부하겠네. 저도 돕겠습니다. 승주가 말했습니다. 상인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제가 모아오겠습니다. 고맙네. 모두가 역할을 나눴습니다. 박 영감은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해강 스님은 증언을 모으고 장 포교는 관찰사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승주는 장터를 돌며 상인들을 만났어요.
김찬봉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섰습니다. 제 땅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집을 잃었습니다. 물값을 내지 못해 가족이 개울물을 떨어 다녔습니다. 승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해강 스님도 농민들의 증언을 모았어요. 마침내 장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족자 해독 내용, 빈문서 조작 증거, 우물 독점 기록, 그리고 수십 명의 증언까지. 이것이면 충분하네. 장포교가 말했습니다. 관찰사께서 이걸 보시면 반드시 조사를 명하실 거네. 정말 가능할까요? 승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포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으니까. 그날 밤 승주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쳐 흔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승주는 생각했습니다. 긴 싸움이었어요.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위협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주는 돌아봤어요. 민석은 붕대를 감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지? 그러하옵니다. 나도 제대로 증언하겠소. 내가 본 것을 모두. 승주는 민석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이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물물 소리만이 작게 들렸어요. 부인. 네.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소. 하나 이번 일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소.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움은 없었어요. 다만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그러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보름 후면 관찰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승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승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으니까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관찰사 행차가 고을에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관찰사를 보려는 백성들로 가득 찼어요. 승주도 장포교와 함께 대로변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는가? 장포교가 물었습니다.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떨립니다. 걱정 마시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네. 정오가 되자 행차가 나타났습니다. 60 가까운 관찰사가 말을 타고 있었어요. 뒤따르는 군사들과 서기들이 위풍당당했습니다. 장포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찰사 나리, 백성이 올린 장계가 있사옵니다. 행차가 멈췄습니다. 관찰사가 장포교를 내려다봤어요. 포교가 장계를? 무슨 일인가? 이 고을에 큰 부정이 있사옵니다. 김찬봉과 김형감이 백성을 수탈하고 있사옵니다. 관찰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근거가 있는가? 있사옵니다. 장포교는 준비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족자 해독본, 빈문서 원본, 증언 기록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관찰사는 말에서 내려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한참 동안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것이 모두 사실인가? 그러하옵니다. 백성들이 모두 증언할 수 있사옵니다. 관찰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나섰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박영감, 두부장수 할머니, 과일장수, 무명장수, 모두가 김찬봉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다. 그날 오후 관찰사는 김형감을 소환했습니다. 관청 대청마루에는 김형감과 김찬봉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김형감, 백성을 수탈한 죄가 있는가? 그런 일은 없사옵니다. 김형감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문서를 내밀었어요. 이것을 어찌 설명하겠는가? 빈문서 조작, 우물 독점, 물값 징수, 모든 기록이 여기 있다. 김형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증인도 있다. 관찰사가 손짓하자 민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소인이 직접 봤사옵니다. 김형감과 김찬봉이 상인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빈문서를 조작하는 것을. 내 이놈, 감히 거짓을. 김찬봉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관찰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조용히 하라. 증인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본 거래 장면, 오간 돈, 조작된 문서들,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이분도 증언하겠다 하옵니다. 승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여인이 무슨 증언을. 김형감이 비웃었지만 관찰사는 승주에게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말해보거라. 소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였사옵니다. 승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댁이 김형감 댁과 혼담을 진행하면서 소녀를 내쫓았사옵니다. 그 과정에서 김찬봉이 시댁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어찌 그것을 아는가? 시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숨겨진 문서를 찾았사옵니다. 승주는 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고 어떻게 해독했는지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자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구나. 그러하옵니다. 관찰사는 김형감과 김찬봉을 번갈아 봤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다. 조사관을 보내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자 속의 족자와 문서, 증언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어요. 김찬봉은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김형감은 파직되었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어요. 그리고 빼앗긴 땅과 집이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어요. 우물을 막았던 담장이 허물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자유롭게 물을 길었고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놀았어요. 승주는 장터 한 구석에서 두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청에서 사람이 왔어요. 승주를 찾습니다. 제가 승주입니다. 관찰사 나리께서 포상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사람은 은자 100냥이 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승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양하겠습니다. 사양한다고요? 저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옵니다. 다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단호했어요. 그 돈으로 피해 입은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집을 잃은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요. 사람은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낭자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떠나자 박영감이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었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모두가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영감은 미소 지었습니다. 승주 아가씨,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 계속 여기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주는 우물을 바라봤습니다. 우물을 함께 관리하는 규약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는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요. 좋은 생각이네. 내가 돕겠네. 그날 저녁
장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승주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우물은 모두의 것이다. 함께 관리하고 함께 쓴다. 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돌판에 새겨져 우물 옆에 세워졌어요. 며칠 뒤 민석이 승주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이제 떠나려 하오. 승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시골로 가려 하오. 농사를 지으며 살겠소. 어머님도 함께. 민석은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해 주겠소? 승주는 민석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방님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서방님, 왜 상단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킬 생각은 못하시오? 그 집과 창고와 재산을 다 돌려받아 놓고도 도망할 생각만 하는 거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이 하겠다면 내가 돕겠소? 민석은 너무 기뻤습니다. 부인이 도와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소. 아니하겠소. 한 달 뒤 승주는 콩나물 장사를 접고 장터에서 상단을 꾸렸습니다. 상단은 점차 번창했습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우선시하여 평판이 널리 소문났습니다. 취급하는 품목도 늘어났습니다. 그를 알고 장부 기록이 꼼꼼하고 정확하며 셈도 빨랐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예법을 아는 승주의 상단 운영은 장터의 다른 상단과 달랐습니다. 고맙소, 부인.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었소. 민석이 승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보배를 내가 몰라보고 죄를 지었구나. 정씨 부인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승주는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긴 싸움이었습니다.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위협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세웠습니다. 승주 애기씨, 뒤에서 장포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주는 돌아봤어요.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관찰사 나리께서 전하라 하셨다오. 애기씨 덕분에 이 고을이 바로 섰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할 수 있소. 부인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니까. 승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장포교가 떠나고 승주는 다시 우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어요. 달빛을 머금은 채로 어머니, 아버지, 딸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승주는 친정에 가져다 드릴 돈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답과 어엿한 집도 장만할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터 쪽에서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승주는 그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내일도 또 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정의가 있었으니까요. 달빛 아래 승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든든하고 곧게 서 있었습니다. 악은 결국 무너지고 선은 끝내 빛을 봅니다. 승주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